안녕하십니까, 이변변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이어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제9화 어린이 해방군 총사령관 방구뿡 스토리 한번 리뷰해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장면은 영장 실질 심사 장면이에요. 이게 뭐냐면 어떤 사건이든지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간에 바로 영장 실질 심사를 해서 이 사람을 구속해서 수사할 건지 아니면 불구속 상태로 수사할 건지 간단한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만에 결과가 나옵니다. 보통 그날 오전에 이 재판을 하고요. 한 4, 5시면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구속이면 이 사람은 그때부터 구치소에서 이제 재판을 받고 수사를 받는 거고요. 불구속이면 집에 가는 겁니다. 이 영장 실질 심사에서 지금 여기서 나오는 방구뿡 씨는 직업에 대해서 어린이 해방군 총사령관 방구뿡, 사는 곳은 어린이의 마음속, 이런 식으로 하면 답이 없죠. 왜냐면 판사 입장에서는 자기 놀린다고 생각을 해요. 법정 모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미 인정신문이라고 그러는데 사는 곳과 직업을 말한 순간에 재판 결과는 이미 끝난 거죠. 뒤는 볼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이 영장 실질 심사라고 하는 것에 딱 하나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판사는 모든 재판도 마찬가지지만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법에는 뭐라 돼 있느냐, 영장 실질 심사 같은 경우에는 도주의 위험이 있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면 구속을 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냐? 그런 거 아무도 신경 안 씁니다. 내가 아무리 안정적인 직장과 가정을 가지고 있어도, 그리고 이미 자백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하나도 없어도 어떤 경우에도 그것에 따라서 실제로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는 별로 못 봤고요. 대부분은 얼마나 죄가 중한지, 판사가 이 사람을 얼마나 나쁜 놈으로 보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결정되는 경우가 더욱 많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법과 양심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법관의 양심에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럼 양심이 대체 뭐냐? 우리나라 판례에는 양심이 뭔지도 정의를 하고 있어요. 양심이란 어떠한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데 있어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서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 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 야, 진짜 멋있는 말인데요. 결국 중요한 거는 끝에 있는 단어 하나예요. 마음의 소리. 조석도 아니고 마음의 소리가 뭐냐? 결국 판사 마음대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재판에 비해서 영장실질심사는 판사 마음대로인 경향이 되게 강하고요. 그만큼 변호사 실력이 중요하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 씬은 불쌍한 아이들이 나오는 씬인데, 이거 보고 참 많은 분들이 놀라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이게 현실이지, 너희들 몰랐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 다른 부모님들도 저랑 비슷할 것 같아요. 저처럼 어린 아이를 자녀로 두고 있는 사람들은 두 가지 생각이 들죠. 첫 번째는 이건 학대 아니냐,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7살, 8살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밤 10시 넘어서까지 학원 다니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라는 생각과, 또 하나 생각은 다른 애들은 이렇게 한다는데, 강남 애들은 이렇게 한다는데 우리 애기는 이렇게 행복하고 재밌게 키우면 되나?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런 양가적인 생각이 저도 들고 여러분도 들죠. 그래도 저는 일단 교육에 대해서는 나름의 기준을 세웠어요. 이건 아마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좀 자세히 의견을 밝히고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데, 어쨌든 하나 확실한 것은 강남에서는 이 정도 일이 비일비재 또는 일상이라는 거, 그건 팩트입니다. 근데 또 하나 든 생각이 잠을 못 자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좀 문제예요. 왜냐면 키가 안 크거든요. 근데 여러분, 돈이면 안 되는 게 없잖아요. 요즘에 강남에서는 키가 아주 큰 애들을 제외하고는 키가 작거나 아니면 중간만 가도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는 경우가 많대요.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으면 한 2, 3년 동안 맞는데 상당한 비용, 월에 1,000만원 단위 이상으로 들어가요. 월이 아니라 1년에 몇 천만원 정도 들어가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거를 맞으면 성인이 됐을 때 대략적으로 4, 5cm 정도의 키를 더 키울 수가 있대요. 그러면 맞으면 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어쨌든 잠을 줄이고 공부를 시키고 심지어 주사까지 맞는다.
이 정도로 심각합니다. 자, 세 번째로 고른 씬은 피해자와 합의하는 씬인데요. 자, 여기서 방국봉 씨의 어머니가 무릎을 탁 꿇고 비니까 피해자 부모님들도 거기서는 이제 좀 마음이 동하죠. 사실 이쪽 일을 하다 보면 비슷한 상황 많이 봐요. 무릎 꿇는 거 저 정말 많이 봤습니다. 가해자 부모가 피해자한테 무릎을 꿇는 거죠. 저 아주 극적인 장면도 기억이 나는데 한 2년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가해자의 부모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부모님이 재판에 나왔는데 재판장에서 딱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가해자의 부모가 피해자 부모를 따라 나갔는데 그때 피가 막 쏟아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이제 물 웅덩이까지 생겼죠. 그 위에 무릎을 탁 꿇고 이제 엉엉 우는 거죠. 가해자 부모가. 그리고 피해자 부모는 고개를 돌리고 그 앞에서 서 있고. 영화 속의 한 장면인데 지금도 인상에 남아요. 그 건 결국 합의는 못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변호사가 무릎을 꿇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은 적은 없나? 그래도 사실 거의 엎드려 빈 적은 꽤 기억이 있어요. 뭐 이런 마인드죠. 저는 우리 의뢰인이 죄인이면 나도 죄인이다 이런 마음으로 그냥 비는 거예요. 사실 뭐 무릎 꿇는다고 무릎이 닳는 것도 아니고. 게다가 또 하나 효과가 있어요. 사실 가해자나 가해자 부모가 엎드려서 빌면 뭐 니네가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피해자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해자의 변호사, 저 같은 변호사가 같이 엎드려서 빈다 그러면 아니 뭐 변호사가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마음이 움직이는 경우를 저는 봤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빌면서 그러죠. 사실 뭐 제가 뭘 잘못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반성하는지 얼마나 미안하게 생각하는지 표현하고 싶어서 저도 이렇게 비는데 한 번만 봐주세요 라고 하면 마음이 많이 움직이시더라고요. 네, 진심은 통한다. 네 번째 씬은 고래 씬을 한번 뽑아봤어요. 법정에서 고래가 이렇게 오는 씬인데 사실 고래 저한테는 큰 의미가 있는 동물입니다. 왜냐면 저희 아내가 워낙 고래 돌고래를 좋아해요. 정말 많이 좋아해요. 그래서 저희는 제주도 여행을 가면 꼭 고래를 보러 가고 심지어 저희 신혼여행 때도 이제 고래 투어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투어를 하면서 오늘 돌고래를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다. 이제 운에 달려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아내랑 둘 다 제발 돌고래를 꼭 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때는 신앙도 좋을 때라서.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돌고래들이 여러 마리가 등장해서 쫙 저희 눈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던지. 심지어 어린 돌고래가 그 우리 돌고래 쇼 보러 가면 하는 거 있죠. 공중에서 팡 돌아서 뺑글뺑글 돌다가 떨어지는 거. 이것까지 쇼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도 행복했었는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날 저희 보트 바로 옆에서 진짜 코앞이었어요. 혹등고래가 그거 아시죠? 이제 물을 뿌 하고 뿜는 거. 그걸 하더니 그 다음에 점프를 해서 지느러미로 채싹 하고 들어가는 거. 진짜 비현실적이고 비일상적인 장면이었어요. 제 인생에서 손꼽을 만큼 그렇게 큰 고래를 눈앞에서 보는 거. 그래서 저도 고래라고 하면 상당히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이 드라마에서 보게 돼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다섯 번째 씬은 역시 이번에는 제가 확신범, 이 드라마에서는 사상범이라고 하죠. 이게 뭐냐면 여기서 방국봉 씨는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가 하는 행위 자체는 인정하지만 그게 범죄다 또는 잘못이라 생각하지 않는 거죠. 자신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이런 확신범이 정말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있거든요.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사실이라고 믿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특별한 사상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정의에 부합한다고 스스로 진짜 믿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이제 최근에 접하고 있는 케이스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이분이 이제 기소가 됐는데 사기로 기소가 됐는데 자신은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잔고는 이분이 아마 뭐 몇천원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돈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그걸 통해 가지고 뭔가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사안인데 이분이 자신의 재산이 얼마라고 주장을 하냐면요,
1해라고 주장해요. 1해. 해 뭔지 아세요? 해? 아마 뭐 학창시절에 배워보고 안 배웠을 것 같은데 해는요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그 다음에 조 10조, 100조, 1000조, 경 10경, 100경, 1000경, 그 다음이 해예요. 해. 10의 20승이에요. 이 재산을 자신이 가지고 있다고 주장을 한 거죠. 근데 문제는 실제로 그렇게 믿어요. 자신이 이런저런 이유로 국가로부터 못 받은 채무가 많이 있고 이거를 내가 받아야 되는데 여러가지 불법적인 음모와 이런 방해로 자신이 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데 실제 자신이 행사해야 할 수 있는 실제 재산은 1해다 라고 이분은 믿어요. 그래서 정말 변론을 하기 어렵습니다. 아마 국민참여재판까지 하게 될 가능성이 큰데 실제로 재판을 하게 되면 그 후기도 제가 나중에 공유하도록 할게요. 어쨌든 이런 확신범은 실제로 존재하고 변호사 입장에서는 너무 어려운 케이스다. 자, 마지막은 방국봉 씨의 최후 진술과 어린애들이 같이 호응을 하고 구호를 외치는 이 장면을 선정해 봤는데 저도 사실 많이 감동적이었고요. 많은 분들이 이게 좀 울컥했을 것 같은데 실제는 어떤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항상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최후 변론을 하고 나면 판사는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해라 라고 하는 기회를 줍니다. 그럼 일어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보통 뭐 많이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보통은 여기서 점수를 안 깎아 먹으면 다행이에요. 뭐 심지어 저 억울합니다 이런 얘기 하면 최악이죠. 그러면 아예 뭐 더 강하게 처벌받는 거죠. 그래서 제 경험상 피고인이 최후 진술에 양형에 도움이 되는 재판에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더라. 그리고 많은 분들이 미리 준비해온 글을 그냥 읽어요. 또박또박 읽는데 자신이 없으면 이것도 방법이긴 한데 제가 보기엔 진정성이 너무 떨어져 보여요. 왜냐면 변호사가 이걸 썼는지 뭐 인터넷에서 그 읽어온 글인지 판사가 알게 뭐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 의뢰인들한테는 또박또박 준비한 얘기를 뭐 유려하게 말을 못하더라도 진짜로 여러 번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준비한 자신의 진심을 얘기하라고 합니다. 아니 차라리 울면 도움이 돼요. 어설프게 얘기하느니 울어. 그냥 울면 돼. 우는 게 훨씬 더 진정성 있어 보여요. 누구는 그러죠. 아, 변호사님 전 잘 못 울어요. 그러면 제가 꿀팁을 드릴게요. 일단 자기가 지금 자칫 잘못하면 깜빵에 갇히게 된 자기 사정을 생각해봐요. 눈물이 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팁. 유부남 유부녀들은 배우자나 자기 자식들 얘기하세요. 싱글이다? 부모님 얘기하세요. 눈물이 무조건 납니다. 다음 예고편 해봤어요. 다음에는 직접 장애인과 사귀는 경우, 그래서 장애인 강간죄로 고소당하는 경우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근데 할 얘기 정말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정말 많은 케이스를 실제로 다뤄봤거든요. 스리는 강물 모두 머릿속에는 똑같은 에너지